2026년 1월 28일 어느 날 갑자기 내 폰에서요. 늘 쓰던 바이낸스나 OKX 같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앱이 그냥 싹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한국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대대적인 앱 퇴출이 예고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요. 한국의 규제 환경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정책이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아, 신호탄이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가 대체 왜 생기는 건지, 또 당장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내 자산을 지켜야 할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상황의 핵심부터 짚어보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정책이 바뀐다는 건데 정확히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요. 바로 가상자산 사업자, VASP입니다. 아, VASP요? 네, 2026년 1월 28일부터 한국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계속 남겨두고 싶은 모든 암호화폐 관련 앱은 한국금융정보분석원 FIU의 VASP로 정식 신고가 되었다는 증명서를 구글에 제출해야만 해요. 일종의 정부 공식 허가증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걸 구글에 내야만 스토어에 남을 수 있다. 만약에 바이낸스 같은 곳이 이 증명서를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신규 다운로드만 막히나요? 신규 다운로드가 막히는 건 그냥 시작에 불과하고요. 아, 정말요? 네. 훨씬 더 치명적인 건 이미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된 기존 앱의 업데이트가 완전히 중단된다는 점이에요. 업데이트가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따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아니, 여기서부터 진짜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이런 곳들은 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거대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서류 내고 등록하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죠?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에요. 그냥 등록하면 되지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아,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한국 FIU에 파스프로 등록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높거든요. 그게 한 3가지 정도 현실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어떤 장벽들인가요? 우선 첫째, 한국의 현지 법인을 세우거나 최소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법인을 세운다는 건 단순히 주소 하나 등록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글로벌 본사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둘째는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입니다. 잠깐만요. ISMS 인증, 그거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들도 다 받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이게 유독 글로벌 거래소한테만 그렇게 큰 장벽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 보안 수준이 우리보다 낮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절차가 좀 비합리적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그들의 보안 수준이 낮다기보다는요. ISMS 인증이라는 게 한국의 기준에 맞춰서 서버 운영 방식이나 데이터 관리, 내부 통제 시스템 전체를 검증받는 과정이라서 그래요. 아하.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사업하는 글로벌 기업이 오직 한국 시장 하나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글로벌 스탠다드 시스템을 뜯어 고치거나 아예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엄청난 비용이겠네요. 그렇죠. 시간과 인력이 엄청나게 투입되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장벽은 뭔가요? 이게 어쩌면 가장 넘기 힘든 장벽일 수도 있는데 바로 자금 세탁 방지, AML 시스템을 한국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점이에요. AML 시스템. 물론 글로벌 거래소들도 자체의 AML 시스템이 다 있죠. 하지만 한국 FIU가 요구하는 의심고래 보고, STR 형식이나 분석 기준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까다롭거든요. 아, 이걸 맞추려면 또다시 한국 시장만을 위한 별도의 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를 다 고려하면 그들이 한국 시장의 규모와 이런 규제 준수 비용 사이에서 저울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건 단순히 서류 몇 개 내는 행정 절차의 문제가 전혀 아니네요. 그렇죠. 사실상 한국 시장만을 위한 별도의 기술팀, 법무팀을 새로 꾸리라는 요구인데 바이낸스라 할지라도 그 비용을 감수할 유인이 있을지 좀 의문이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들은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현재 FIU에 정식 등록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한 27곳 정도 되는데요. 이들은 모두 방금 말씀드린 그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 구글의 조치는 이 등록된 사업자랑 그렇지 않은 미신고 사업자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후자는 한국 시장에서 앱을 통한 영업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가 실제로 투자자인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죠. 아까 앱 업데이트가 중단되는 게 치명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새로운 기능이 추가 안 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새로운 차트 기능이나 편리한 주문 발식이 추가되지 않는 건 사실 사소한 불편함에 불과해요. 아, 그런가요? 네. 진짜 문제는 보안입니다. 보안이요? 해커들이 악용할 수 있는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에 발견돼도 스토어를 통한 공식적인 패치나 업데이트를 받을 길이 막힌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건 정말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렇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거래소 시스템의 작은 보안 구멍 하나가 정말 수천억 원의 자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요. 맞아요. 업데이트가 안 되는 앱을 계속 사용하는 건 문이 잠기지 않는 고장난 금고에 내 전 재산을 넣어두는 거나 마찬가지인 행동이에요. 내 자산이 해킹 위협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죠. 특히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시세 확인하고 거래하던 분들에겐 정말 큰 변화겠네요. 엄청난 변화죠. 해외 거래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알트코인을 발굴하거나 고배율 레버리지 거래를 하던 분들은 사실상 모바일 트레이딩 환경이 거의 마비되는 거나 다름없겠어요. 맞습니다. 편의성 저하는 물론이고 보안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상 안드로이드 폰으로는 더 이상 해외 거래소 앱을 안전하게 쓰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벌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가지 우회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런 이야기들 많죠. 공식 스토어가 아니라 인터넷 어딘가에서 앱 설치 파일, 그러니까 APK 파일을 직접 구해서 설치하거나 VPN으로 국가 설정을 바꿔서 다운로드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요. 이건 괜찮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그 편리함이 과연 안전을 희생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내 자산을 해커에게 통째로 가져다 바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 그런가요? 파일만 구해서 설치하면 똑같이 작동하는 것 아니에요?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APK 파일에 어떤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맞아요. 특히 비공식 APK 파일은 중간자 공격에 취약하다고 들었어요. 사용자는 공식 앱을 설치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해커가 악성 코드를 심어놓은 가짜 앱을 설치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비밀번호나 OTP를 입력하는 순간 그 모든 정보가 해커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키보드 입력 값을 가로채는 키로거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 파일을 설치하는 순간 편리함을 얻는 게 아니라 내 계정의 모든 통제권을 그냥 넘겨주는 셈이 되는 거죠. VPN은 어떤가요? VPN 우회도 위험한가요? VPN 우회 역시 일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겠지만 거래소 측에서 비정상적인 국가에서의 접속으로 판단하고 계정을 동결해버리는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산을 지키려도 오히려 전부 잃을 수 있는 소탐 대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앱이 아닌 다른 방법은 어떤가요? 스마트폰의 웹브라우저나 PC로 거래소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는 건 계속 가능한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웹 기반 접속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 이번 조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는 앱 마켓에 대한 정책 변경이기 때문에 웹사이트 직접 접속까지 막는 건 아니거든요. 아, 다행이네요. 따라서 당분간은 PC나 모바일 웹을 통해 거래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당분간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이것도 완벽한 장기 해결책은 아니라는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예리하시네요. 이번 조치가 규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기 때문이죠. 시작이다. 네, 만약 규제 당국이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을 더 강력하게 제한하겠다고 결정한다면 다음 수순은 웹사이트 접속 차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웹사이트를 막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럼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정 해외 거래소 사이트의 URL 접속을 막는 건 기술적으로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불법 도박 사이트 같은 데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정책이 애플 앱스토어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은 안드로이드 사용자들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아이폰 사용자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구글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한국 법규 준수를 위해 정책을 바꿨다면
애플이라고 해서 다른 입장을 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규제 당국의 의지에 따라서는 전방위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웹 접속이 가능하다고 해서 영원히 안전할 거라고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죠. 이번 조치가 한국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까요? 몇 가지 뚜렷한 변화가 예상돼요. 첫째, 바이낸스를 비롯한 해외 거래소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겁니다. 아무래도 앱 접근성이 떨어지니까요. 네, 사용자는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 더 편리한 국내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 결과 FI에 정식 등록된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바스퍼 등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겠군요. 시장의 자금이 국내 거래소로 집중되는 일종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쏠림 현상의 부작용도 생각해봐야 해요. 부작용이요? 국내 거래소의 독과점이 심화되면 프로젝트들이 상장하기 위해 내야 하는 수수료는 더 비싸지고 결국 그 비용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또 투자자들은 제한된 코인 선택권에 갇히게 될 수도 있고요. 결국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이 오히려 시장의 다양성과 건강한 경쟁을 해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짚어봐야 합니다. 중요한 지적이네요. 또 다른 변화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같은 것들이요. 네, 두 번째 큰 변화는 바로 투자 포트폴리오의 변화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국내에는 없는 다양한 알트코인에 투자하거나 국내에서는 금지된 고배율 레버리지 파생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품들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투자 기회 축소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융당국 입장에선 고위험 투자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 조치는 단지 일시적인 규제 강화일까요? 아니면 장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탄일까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 장기적인 신호탄이다. 네,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투자자 보호와 자금 세탁 방지를 강화하려는 일관된 정책 방향성 위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군요. 일회성 조치 단계라 앞으로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들이 뒤따를 수 있다는 장기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제 글로벌 거래소들도 한국 시장에 진입하려면 규제 준수라는 과제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장 뭘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현실적인 선택지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단기적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PC나 모바일의 웹브라우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든 막힐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해요. 그렇죠. 따라서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자산의 안전이라면 결국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제도권 내의 플랫폼을 이용하라는 의미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 국내 거래소를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규제 리스크와 보안 위협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거래소에는 없는 코인이나 상품에 대한 아쉬움이 클 수 있죠. 하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는 걸 인지하고 자신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구글의 정책 변화는 단순히 안드로이드 폰에서 앱 몇 개가 사라지는 기술적인 이슈를 넘어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되는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군요. 맞습니다. 이 변화는 투자자 개개인에게는 분명 해외 플랫폼 접근성을 낮추는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당장은 불편하죠. 하지만 동시에 시장 전체가 더 투명해지고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로도 볼 수 있어요. 모든 변화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는 셈이죠. 오늘 이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점점 더 높아지는 국가별 규제의 벽은 본래 국경 없는 탈중앙화 자산을 표방했던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철학과 과연 어떻게 공존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당신의 투자 원칙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